안녕하세요. 허연주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어느덧 1년을 넘겼습니다. 이번 달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종식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저희가 이렇게 국가적인 감염병 사태를 겪게 되면서 보건의료의 중요성, 또 그 중심에 있는 의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조명이 쏠리고 있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에 던진 화두, 대한민국 의료계 그리고 의사의 현 주소는 어떤지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두 분 모셨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박홍준 서울시 의사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님은 좀 요즘 바쁘십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 출마 때문에. 네, 괜찮으십니까?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많은 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코로나19 때문에 모시긴 했지만요. 코로나19 사태에서 또 의사로서 자원봉사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의사 그리고 또 정치인이 본질적으로 같은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봉사라는 개념, 다른 분들을 도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문제 해결입니다. 의사가 환자의 병을 제대로 진단해야지 치료할 수 있듯이 정치인은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잘 돌아가지 않는 부분들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한다는 점에서 저는 본질은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힘을 합쳐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되니까요. 본질은 같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또 이 코로나19 사태가 대구 경북에서 정말 많은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때도 한번 가셨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또 공보위들 또 군의관들도 나섰었는데 네. 우리 후배 의사들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예, 참 그 후배들 헌신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산에 계시는 개업이신데 병원 문 닫고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와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감동적이었고요. 저는 사실 의과대학 다닐 때부터 의료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지금 제 아내도 바로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대구에 의료 봉사 갈 때도 그래서 두 사람 같이 갈 수 있었던 건데요. 처음 방호복 입고 긴장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 처음 방호복을 벗고 나올 때 수술복 전체가 땀에 젖어 있는 그 광경이 여러 신문에 났습니다. 근데 그걸 처음 볼 때 느낌이 제가 아니라 모든 의료인들이 얼마나 이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가, 그걸 일반 국민들께 알려드린 것 같아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의료진들이 지금 애쓰고 있거든요. 또 박홍준 회장님께서는 재난의료지원팀 단장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저희가 서울시청에서도 앞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정말 많은 의료진이 애쓰고 있습니다. 단장으로서도 책임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저희 그 대한의사협회에서 작년 12월에 이제 시작을 했죠. 결정은 이제 작년 7월 달에 했는데 이제 3차 대유행 시작되면서 곳곳에서 사실 의료인이 부족하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의사의 본성, 아까 우리 안 대표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학생 때부터 여러 가지 봉사활동 많이 갔다. 저희 의사의 본성이란 것이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도와주러 가게 됩니다. 내 눈앞에서 아픈 사람이 있다. 내 눈앞에 사람이 쓰러졌다 그랬을 때 정말 발벗고 나서는 것이 의사의 본성이다. 그래서 우리 재난의료지원팀을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또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정부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그렇지만은 저희가 오직 보호해야 될 것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들의 건강,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려면은 우리는 나서야 된다. 이제 그러한 생각으로 나섰고 실질적으로 참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초창기에 이제 공주나 이제 울산 그 요양기관에서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우리가 거기에도 이제 지원을 보내줬고요. 비근한 예로 바로 이제 우리 안철수 대표님도 저희 방문하셨지 않습니까? 네. 서울시청에서 선별진료소를 검사소를 열었다.
필요하다 공고 나간 지 30분 만에 한 달 봉사하실 의사분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사실 놀랐어요. 아, 이거 지원자가 없으시면 어떡하나.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 어떡하나. 급한데. 그런 걸 봐서는 우리 의사들은 항상 어떤 위기를 닥쳤을 때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도 우리 안철수 대표님 만났지만은 짧은 시간에 벌써 한 3번 정도 만나 뵀습니다. 네. 평소에 보기도 만나기도 어려우신 분인데 이것이 뭐냐면은 의사라는 커먼 베이스. 우리는 어려움 당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참을 수 없다. 나간다. 아마 이런 것이 우리 의협의 재난의료 지원팀을 운영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감회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정말 짧은 시간에 자발적인 지원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힘을 모아주셔서 이렇게까지 올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동안 가는 길에 걸림돌도 많았죠. 저희가 항상 오랜 불만 중에 하나가 정치권, 그러니까 정부가 의료 전문가들의 얘기를 잘 듣지 않는다, 의견 수렴을 해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단장님 보시면 저희 의협에서 대정부 권고안을 여러 차례 제시했는데요. 정부가 제대로 잘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까? 참 아쉬운 점이 많죠. 저희 대한의사협회에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으면 항상 정부는 반박자 내지 한박자를 늦게 갑니다. 좀 이게 어긋나서 가는데 이 코로나 사태 초기에 저희가 내세운 그 메시지가 뭡니까? 중국발 입국을 제한해야 된다. 감염병은 차단이 최우선이다. 그게 늦었죠. 그러다 조금 지나가니까는 계속 환자는 생기는데 임상 정보를 공유를 안 해주는 겁니다. 저희 의료 현장에서 의사분들이 임상 정보를 공유해야지 보다 효과적으로 막고 있는데 임상 정보를 해달라고, 임상 정보 공유를 해달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뭐를 그 다음에 얘기했습니까? 반드시 이 겨울철이 되면은 독감 시즌이 오면은 3차 대유행이 생긴다.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런데 3차 대유행이 시작되기까지 6개월여의 시간을 그냥 지내면서 중환자실 확보 안 됐죠. 의료 인력 확보 안 됐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사망자가 엄청 증가됐고 중환자실 구하지 못해가지고 대학병원에다 1%씩 문 열어라.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닥쳐야지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딴 짓 하다가. 마지막으로 뭡니까? 백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 중반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 백신도 아직도 이 시간까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국민이 좀 불안에 떠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전문가의 의견대로 이것이 잘 반영이 돼서 이게 민과 관이 균형 잡힌 이런 한마음 되는 것이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의료계의 목소리를 좀 들어달라 이런 말이 정말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정말 여실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얼마 전에 의협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 같은 질타를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정부가 의료계 목소리,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전반적인 문제가 전문가가 어떤 중요한 일에 대해서 결정권이 없고 오히려 비전문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비전문가가 전문가의 의견을 제대로 존중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자기도 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냥 자기 판단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정부의 모습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 때 한 사진이 굉장히 인상이 깊어요. 그 사진을 보면 아마 빈라덴 그 사살 작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테이블의 중앙에 그 작전을 지휘하는 장군이 앉아 있고 오바마 대통령은 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는 그 사진이 저는 정말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즉 현장에 제일 판단력이 있는 그 전문가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중심을 잡고 정부는 지원하고 도와주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참 아쉽죠. 네. 맞습니다. 현장의 전문가의 목소리, 귀를 좀 기울여야 할 텐데요. 사실 이런 게 이뿐만이 아니었고 계속해서 겪어왔었는데, 결국에는 갈등이 깊어지고 깊어져서 작년에는 정말 의사 총파업이라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의사들도 학생들까지 거리에 나서게 됐는데요. 사실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또 자식벌이잖아요. 어떻게 좀 보셨나요? 저는 사실 그 이야기 처음 나왔을 때 정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여서 조목조목 비판을 했습니다. 사태가 끝날 때까지도 저는 계속 그 이야기들을 이제 정치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비유를 들자면 그 전쟁터에서 앞에서 군사들이 싸우고 있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그 짱돌을 던진 겁니다. 열심히 의료 현장에서 열심히 지금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의사들이 아마도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렇게 공공의대, 사실은 의전원이죠. 그거를 이렇게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의사와 간호사 서로 이간질 시켰습니다. 참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정말 분노했습니다. 네. 정부가 정말 바라보는 의료의 정체성이 이번에 좀 이를 계기로 표면화됐는데요.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방점을 찍었던 게 의대 정원을 늘리고 의대를 신설하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정부가. 대표님께서는 이 부분 좀 안 그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진단이 틀렸고요. 그리고 또 정말 정작 이해관계자인 의사들과 전혀 소통이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씩 짚어보자면 우선은 과연 의사가 부족한가? 그리고 또 부족하다면 얼마나 부족한가? 그리고 만약에 또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이것을 해결하는 최선인가?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공공의전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입학 심사를 시민단체에서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현 정권이 끝나기 전에 뭐 본인들 아이들을 의대에 보낼 수 있는 통로를 만들자. 저는 그것 이외에 어떤 다른 설명도 그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많은 의사들이 합심을 해서 이것을 막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뭐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정말로 필요한 진료과의 레지던트가 적은 문제라든지 또 그 아주 의사들 병원까지 가기에 굉장히 힘든 여건에 있는 시골 마을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저는 의사협회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대안을 내놓고 정부를 설득시키고 또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런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진단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정부가 또 실수를 했던 게 의료계와의 논의가 전혀 없었다 이 부분을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셨어요. 사실 의료계 입장에서는요, 박홍준 회장님, 저희가 공공적인 측면을 부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이렇게 좀 의대를 신설하고 또 의사 수를 만약 늘리겠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다는 입장인데요. 한 번 더 좀 의료계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잘못된 것이죠. 시작이 잘못된 것이고 여러 번 지적이 나왔지만은 제대로 진단이 안 된 질병, 잘못된 질병을 치료하려니까 결국 그 치료가 끝났을 때 환자의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환자에게 치명적인 이런 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의사가 모자라다? 이 모자라다는 진단 자체가 틀린 것이고요. 진단을 해볼 생각도 안 했죠. 정부의 입장은 항상 모든 것을 정부 주도로 정부가 마음대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도 같아요. 뭐 시중에 돈이 부족하다? 은행에서 돈 찍어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단순한 정말 너무나도 단순한 논리로 의사가 부족한 것 같다? 그럼 만들어라.
아니, 의사가 만들어진다고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수요와 공급, 그다음에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분배, 배분이 돼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어떤 시작부터 제대로 되지 않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그것도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정말 헌신하고 어렵고 하는 이 의료진을 격려하진 못할 망정 공공의대를 만들어야 된다, 의사 수를 정원을 늘려야 된다. 이것은 참 저희로서는 저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100년대의 건강을 책임져야 되는, 1차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이 의사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틀의 차이, 그리고 여기서 비롯된 인식의 간극, 여기서 정말 이제 갈등이 시작된 것 같아요. 네. 안 대표님, 저희가 좀 질문하고 싶은 건 보건의료 정책 패러다임이 앞으로 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좀 새롭게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이 다른 나라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대응을 지금까지 어느 정도 해온 측면도 있습니다. 우선 크게 보면 세계적으로 한편에는 공공의료 시스템으로 이 의료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용하는 그런 국가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민간 의료 시스템이 중심이 된 곳이 있죠. 예를 들면 유럽 같으면 공공의료 중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병원도 정부에서 투자해서 짓고, 그리고 스페인을 가보니까 의사들이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의료비도 저렴한 데 비해서 속도가 느립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한번 잘못 식중독 걸려가지고 응급실에 앰뷸런스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그 혈액 검사를 하는데 4시간, 5시간 그 정도 걸렸습니다. 굉장히 느립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유럽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망자가 났던 것이 그런 많은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속도가 느린데 기 낚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 같으면 대표적으로 민간의료 중심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속도는 빠릅니다. 그런데 워낙 의료비가 고가여서 돈이 없어서 병원 못 가서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또 이번에 사망자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복합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만든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먼저 전체적으로 그 공공에서 이 의료 시스템들을 관리를 하고 건강보험도 국가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일을 하는 것은 모두 다 민간에서 맡아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의료인들의 헌신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응을 해왔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이제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공공의료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미국처럼 민간의료 시스템 중심인 나라에도 공공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는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이 전체가 중심이 되고 민간이 일을 하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은 10%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는 거죠. 국가가 제대로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민간만 활용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가 현실화가 돼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좀 소외된 필수 진료 과목들에 대한 전문의들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수가 체계로 바꿔야지 되겠죠. 그 다음 또 세 번째로는 미리 보건의료의 세계적인 트렌드를 미리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정책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슨이 점차 이렇게 대세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정부가 하나씩 짚어서 먼저 좀 앞서서 정책들을 발표를 하는 그런 게 참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알고 있는 얘기일 수가 있겠습니다. 수가 현실화 얘기도 해주셨고요. 또 국가가 투자를 해야 된다. 민간에 의지하지 말고 투자를 좀 해줘야겠고, 보건의료 정책도 시대 흐름에 맞게 좀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의료 정책 방향, 또 지금 현재 또 의료계에 있는 박홍준 회장님께도 같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조금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느 시대나 또 어떤 때나 문제는 도출이 됩니다. 그것이 완벽할 수는 없겠죠. 조금 부족한 것도 있고 보완이 돼야 되는 점도 있고. 그렇다면 그 문제가 대출되는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균형 잡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이 돼야 되고 그 목소리를 제안하는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이 돼야 되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전문가의 목소리가 존중이 되려면은 그 논의 구조가 전문가들의 의견이 정말 균형 잡히게 반영이 될 수 있는 논의 구조가 돼야 되는데, 저희 요즘에 보게 되면은 어떠한 논의 구조도 사실은 이 전문가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도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부와의 의정 협의에도 그런 안이 들어가 있지만은 건정심 구조 보십시오. 25, 20명 이상의 그 위원들이 있는데 우리 의사들은 두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런 구조에서는 어떤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없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의견, 아무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해도 이것은 왜곡되게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가 잘 반영이 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가 이루어져야지 네. 이런 어려운 난국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또 귀결되는 게 의사와 또 의료계와 정부의 이 소통입니다. 바로 논의구조 얘기하셨고 이런 의견들이 좀 반영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의료의 이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소통도 중요하고 또 장본인인 의사들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진료소를 지키고 있지만요. 또 안 대표님께서는 좀 남다르게 활동을 하신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또 의사 출신으로서 IT 업계에도 나가셨고요. 또 현재는 또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의사의 역할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지금 의대 다니고 있는 후배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정말로 의사로서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지금은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다 의대로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또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할 책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변을 좀 더 넓혀서 다른 분야로 진출하는 것도 저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창조적인 아이디어는 그 경계에서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은 하나인데 사람들이 그 임의에 의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쪽은 과학 분야, 이쪽은 인문 분야, 이쪽은 예술 분야. 그런데 사실은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경계 부분, 여기서 아이디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의학을 하면서 글 쓰는 재주가 있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마이클 크라이튼 있지 않습니까? 의학 지식에 기반을 해서 여러 가지 정말 좋은 그런 소설들을 쓰고 헐리우드 영화까지도 나왔죠. 주라기 공원 같은 것도 다 그분의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의학과 법학이 만나면 거기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또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간단하게는 의료소송에 참여하는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의료 윤리학에 관한 것도 양쪽을 다 아는 사람들이 제일 잘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요즘 이런 바이오 쪽에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을 할 때 정말로 중요한 거는 거기에 그 지적 재산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이오 쪽에 intellectual property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경영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처럼 정치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의사 후배들이 널리 진출을 해서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박홍주 회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얼마 전에 아주 재미있는 분들과 점심 식사를 한번 했습니다. 의연회라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겁니까? 의사가 네. 인연이 돼서 만난 사람들. 음, 아마 우리 안철수 대표님도 의연회 회원이실 겁니다.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날 이제 점심 먹을 같이 제약 회사를 하시는 우리 사장님, 또 언론에서 글을 열심히 쓰신 기자님, 또 법조계에서 그 변호사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의사십니다. 네. 또 뭐 투자하시는 분들, 요새 뭐 아주 그 주식 많지 않습니까? 뭐 또 정치하시는 분들, 또 공무원, 이런 많은 이 사회에서의 그 역할을 의사라는 공통된 분모 속에서 또 나름 색깔을 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재밌는 얘기는 그분들하고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점심 식사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의사는 정말 아까 수재들은 다 의과대학을 온다. 그분들이 하신 말이, 그 수재 중에서 1% 되는 수재들이 의연회로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사회 곳곳에서 의사라는 커먼 베이스를 가지고 또 다른 색깔을 보는 거. 이 다이아몬드가 여러 가지 면에서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그 의사라는 공통된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 빛을 발하는 거. 정치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는 저는 상당히 아주 의미가 있고, 그렇게 앞으로 더 다변화되는 세상에서 뭐 4차 산업 시대에 더 많은 의사분들이 아마 그렇게 빛을 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의사로서 본연의 사명을 지키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또 그 수재들이 모이는 만큼 또 다양한 재능을 여러 사회 분야로 좀 빛내줬으면 하는 선배들의 좀 당부, 뭐 바람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또 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사실 뭐 첨단기기 또 신약이라던가 백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또 의료 분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의사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좀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우선 지금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많이 이번에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가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스스로 백신을 만든다든지 하는 역량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모두 다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많은 투자가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투자를 안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이오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정부 차원에서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 바이오 산업 자체도 여러 분야와 접목이 됩니다. 특히 그 IT 분야, 정보통신 기술과 이 바이오 분야가 만나면서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많은 분야들이 생깁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그 단백질의 3차원 분자 구조를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뭐 또 여러 가지 이런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유전자 분석에도 이제는 뭐 슈퍼컴퓨터,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한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정책을 만드는 일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좀 바이오 산업 분야가 다른 분야보다 좀 빨리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영자가 부족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IT 산업 쪽은 기술자는 기술자대로, 그리고 오랜 경험을 가진 경영자층은 경영자층대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이 시너지가 돼서 기술을 가지고 성공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이오 분야는 아직도 기술자 분들은 세계적인 분들이 있으신데 아직 이쪽에 특화된 경영자로서의 능력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십니다. 둘 다 잘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도 이런 바이오 분야에서도 그 경영 쪽에 인재 풀을 만드는 일들, 인재를 만드는 일은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대한 국가의 관심이 절실할 때죠. 네, 맞습니다. 박홍주 회장님도 크게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아주 우리 안철수 대표님께서는 그쪽 분야에 아주 전문가시기 때문에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정부는 이렇게
첨단 4차 산업, IT, 미래 의료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서 인프라 구축,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정말 세균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감염병 시대 인프라를 구축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축으로 가야 되고,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의료계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IT가 이렇게 점점 그쪽으로 많이 가면서 어떤 우리 클래식한 진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우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IT가 의료에 도움이 돼야지 의료계가 IT 발전하는 도구로 사용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모니터링도 좋고 환자 진료나 아니면 이런 데서 IT의 그 최신의 기술들이 들어와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데 더 많은 효과적인 것이 돼야 되는 건데, 역설적으로 의료를 이용해서 IT 산업이 발달되겠다라는 그런 접근은 정말 위험하고 이것이 정말 이 의료에 어떠한 재앙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방향을 설정을 잘해서 IT를 통한 의료의 발전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인 또 감염병 사태에서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의료인들의 역할을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연초에 이렇게 좀 두 분 바쁘신데 자리에 오셔가지고 굉장히 광범위한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좀 무거운 얘기지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또 연초고 하니까요. 올해 두 분의 개인적인 소망이 있으신지 어떤 게 있으실까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한 분씩 말씀해 주시죠. 저는 서울시장이 돼서 서울을 편리하고 안전한 세계적인 스마트 시티로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가 함축된 말입니다. 코로나19 대응도 마찬가지죠. 사실 국가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그렇게 잘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주먹구구식인 그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는 이 대응들을 체계화를 하고, 그리고 그 코로나19 병상 관리라든지 또는 의료 인력의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서울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잘 이렇게 도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거리두기도 좀 주먹구구식인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것들도 재편을 해서 과학적인 그런 기준에 근거한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 그걸 찾을 것이 올해 계획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로 뭐 지금 작년 1년 우리 회원 여러분들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으신 회원들을 정말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의료계도 이제 리더십이 이제 변화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잘 시작이 돼서 또 의료계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또 오늘도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진이 있습니다. 두 분께서 응원의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직접 코로나19 의료 봉사활동 하면서 정말 체감한 것이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리고 이게 또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 일인가를 잘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많은 의료인들께서 봉사하고 계시는데요. 지칠 수도 있는 참 열악한 환경이지만 끝까지 힘내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주신다면 우리나라가 코로나19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 되실 겁니다. 힘내십시오. 진료실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텅 빈 진료실입니다. 거기에 원장님 앉아 계십니다. 마스크 쓰시고, 고글 쓰시고, 프로텍터 쓰시고, 장갑 끼시고.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 1년간 우리 회원 여러분들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올 한 해도 백신 접종, 또 뭐 변이 바이러스, 또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되는 4차 대유행, 정말 험난한 앞길 뿐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난 1년간 우리 의사들이 헌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또 저희들이 깨닫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또한 감염 질환에 대한 패턴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그 기존 제도도 이제
보완, 수정돼야 되지 않겠나 불가피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우리 이 코로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현장에 의사들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국민들에게 웃음을 주고 국민들에게 건강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날이 하루속히 오도록 저도 미력하나마 힘을 돕겠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와 힘을 모아서 이 난국을 타파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국에 계신 모든 의료진분들 건강 챙기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박홍준 서울시 의사회장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를 대비해서 또 저희 의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